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장중에 변동폭이 상당히 좀 돋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보시죠. 다우지수는 4월 들어서 두 번째로 상승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하락폭 자체는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변동성을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여기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IMF의 세계 경제 전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매크로 데이터가 여전히 계속해서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 목도가 되고 있는데 파월 의장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래도 올해는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고 하던 입장을 선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진전이 보이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의 제약적인 정책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IMF에서는 세계 경제 전망 자체를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중에서도 미국 경기를 상당히 탄탄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곳곳에 보이고 있는 뇌관도 지적을 했는데 무엇보다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금리 인하는 다소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것이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금 국채금리 수익률이 굉장히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년물의 경우에는 한때 5%를 넘는 모습, 10년물은 4.67%까지도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국채금리 수익률이 잡히지 않는다면 시장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더욱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달러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106.4달러 선에서 역외 환율은 1,390원대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환율 특히 흐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반적으로 전면전을 자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복 수익 자체는 높지 않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가는 한때 85달러 선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0.05% 하락, 약보합 수준에서 85달러 선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AMD 새로운 AI PC에 대한 구상과 함께 AI 프로세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TSMC는 이제 1분기 컨퍼런스 앞두고 있습니다. 컨퍼런스를 앞두고 5%가량의 이익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2분기의 가이던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만 시간 외에서는 오히려 하락폭을 만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는 계속되는 악재를 감내를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원 감축에 이어서 사이버 트럭의 배송 연기가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금 사이버 트럭이 중단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관련 소식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아직 여름이 오지도 않았는데 다시 찬바람을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점차적으로 글로벌 IB들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 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UBS는 11월 이전에 인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발언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다음 장에서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환장의 콜라보. 파월 의장과 IMF가 시장을 끌어내렸고 거기다가 시장이 국채금리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하방 압력을 크게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파월 의장의 변심,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현상 유지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제약적인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다시 매파월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MF는 지금 미국 경제를 생산과 고용과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에 미국의 과잉 재정 지출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잡히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가 있는 만큼 금리 인하에 더욱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앞서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하고 있는 건데요. 세계 경제 전망은 3.2%, 미국 경제는 2.7%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 그리고 유로존은 하향, 한국은 변동 없는 모습을 함께 또 나타냈습니다. 연준의 발언도 함께 저희가 짚어봐야 될 텐데 간밤에는 투표권을 갖고 있는 연준 인사들이
많은 발언을 내놨습니다. 제퍼슨 부의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2%까지 복귀시킬 것이다. 그때까지 연준이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정책 완화는 그래도 연내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반면에 윌리엄스 총재는 특별히 물가에 대한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정책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고요. 토마스 바킨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의 경우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라는 기존 입장을 또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패드와치상으로 살펴봤을 때 6월 인하 확률은 20%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 7월 인하에 베팅하는 확률도 상당히 크게 줄었습니다. 40%보다 훨씬 아래쪽에 37%가량 보이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9월에 인하를 못하면 11월에 인하를 해야 될 텐데 이 11월 FOMC 시기를 보면 대선에서 이틀 앞선 날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금리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만들어내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9월 인하가 없으면 올해 인하가 없을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채권 시장의 변동폭을 무브지수로 살펴보게 되면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채권 그리고 환율 움직임도 오늘 특히 주시하셔야 되겠습니다. 절대적 우위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리사수 CEO가 하고 있습니다. AMD의 CEO죠. AI 시장에선 절대적인 우위 기업은 없고 엔비디아가 선두를 오래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영원한 건 절대 없다라는 이야기를 리사수 CEO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간밤에는 AI PC용 프로세서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2종 발표를 했고요. 노트북과 모바일용 그리고 PC용을 각각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된 프로세서는 HP 레노버에 탑재가 될 예정이고요. 이번 분기에 바로 납품이 된다라고 합니다. 인텔도 이미 AI PC 시장에 참전을 예고한 상태고요. 엔비디아는 이쪽에선 워낙 강자입니다. 블랙웰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GPU가 엔비디아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노트북 또는 PC 제조업체에 납품이 되고 있죠. 거기다가 애플의 경우에도 M4 칩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애플은 자체적인 하드웨어 맥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AI PC의 라인업이 앞으로 이 시장을 더욱더 끌어올려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같은 해의 경우에는 올해 AI PC 출하량이 한 5천만 대가량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 PC의 5대 중에 1대 이상이 AI PC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으니까요. 관련 시장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는데 내용 자체가 아주 탄탄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 계속해서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영원한 건 절대 없다. 사실은 지금 환율 부담인데 이 환율 부담도 영원하진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우리 시장 종가 상황부터 볼 텐데 폭격을 맞은 듯이 밀렸습니다. 전쟁 우리나라에서는 아는가 싶을 정도의 수준이 이번 달 내내 좀 지속되고 있죠. 양지수 무려 2% 넘는 약세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나마 위안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도 좀 뼈아픈 이야기인데 아시아권 전체 다 밀렸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비중이 높은 대만 찌아취엔 지수가 우리 대표 종합주가지수보다 더 많이 빠지기는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안 좋다라는 거고 우리 내부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매크로 상황이 더 크게 작동했다는 걸 의미하죠. 정리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정리해드렸던 중동 불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미국 너무 탄탄한 경제로 금리 인하 경로 수정 가능성입니다. 중동 불안은 사실 일단락됐다는 게 시장에 지금 바라보는 해석입니다. 어제 이제 정리해드렸고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전면전은 피하되 고통스러운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복의 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IB 쪽에서 계속 나오고요. 이란 영토 밖의 시설을 공격하는 수준이거나 사이버 공격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이제 봤지만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죠. 예측보다 대응의 영역이라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체크해 드릴 거고요. 물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잘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미국의 강건한 경제 여건이 숨어 있습니다. 발표되는 경제 지표마다 굉장히 잘 나오고 지난번 정리해 드린 미국 소매 판매는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2배 이상 더 잘 나왔습니다. GDP 나우에서는 미국의 1분기 GDP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간밤 2.4%에서 과거 데이터에서 이번에
전에 2.8%까지 눈높이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하드랜딩에서 소프트랜딩 갈까? 이렇게 희망회로였는데 지금은 소프트랜딩은커녕 노랜딩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다는 걸 의미하는데 문제는 전 세계에서 미국만 강하다는 데 있습니다. 통화 가치와 또 연결된 부분인데 그 나라의 국력은 통화 가치의 상승을 야기하게 되고 그 나라의 국력이 약하면 상대적으로 통화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미국만 강하고 나머지 국력이 약하다?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죠. 아시아권이 그래서 어제 전체적으로 환율 상황 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맥락이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후퇴하는 것도 성장주에는 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CME 페드워치 자료 조금 전에 오기 전에 이제 캡처를 해왔는데 과거에는 올해 들어서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올해 한 7차례 6차례 할 거라는 게 시장의 기대치였죠.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4번은 인하할 거라고 봤고 적어도 6월부터 금리 인하 단행할 것이다. 이게 시장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지금 얼마나 많이 수정이 됐냐면요. 6월 동결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심지어 9월 가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데이터입니다. 올해 딱 한 번 인하할 것이라는 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눈높이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고 달러 인덱스, 달러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106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환율이 계속 그래서 선을 넘고 있죠. 어제 장중에 달러당 원화 가격은 1,400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17개월 만에 보는 1,400원대죠.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사실은 심리적인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 가능성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 시점에 막판에 나왔고요. 뭐 실질적인 내용보다 이제 원론적인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슬로우 다운을 하면서 달러당 원화 가격 종가는 1,394원 50전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NDF 역외 환율에서 이보다 조금 더 빠졌기 때문에 오늘 약세 출발 예상이 됩니다. 그 배경들, 유로화 약세, 뭐 중동 리스크 이런 쪽인데 확실히 이렇게 환율이 계속 위쪽으로 향하게 되면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 매수를 하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팔자세가 연출될 수밖에 없는데 올해 들어서 외국인 선물 순매도 상위입니다. 요 데이터고요. 이게 어제가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4번째로 가장 많이 선물 시장을 판 날이었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이런 패턴이 언제 있었는가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죠. 환율이 그동안 선 넘었던 역사 정리해봤습니다. 1380원 장기 상회 기간 크게 3가지 있었는데요. IMF 외환 위기 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다 시스템 리스크죠. 정말 충격적인 경제가 망가졌을 당시에 이 환율, 고환율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때 있었습니다. 이때가 9월 22일 종가로 처음으로 1,400원 진입을 했었는데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연준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한다. 연준 금리 강하게 올리는데 그게 지속된다. 이런 불안감 하나 있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경제가 잘 버텨줘야 하는데 경제도 못 버티고 레고랜드 사태를 통해서 이 PF 사태로 눈덩이처럼 시스템 리스크가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상수지 3월 이후에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게 그 당시의 배경이었습니다. 좀 이 시점으로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환율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 초에 1,390원대였었는데 이 불안감이 점증되면서 10월이 되면 1,440원 근처까지 급등을 하게 됩니다. 이 급등하는 시기에 코스피는 수직 낙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조금 특이한 현상이 발견됩니다. 10월이 고점이었는데 고점 10월 여기 이보다 코스피의 저점은 한 달 빨리 나왔습니다. 9월 정도에 저점 나오고 코스피가 이때부터 1,400원 이상에서도 빠르게 반등하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9월 22일 이때 기점으로 전후 사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
환율입니다. 환율이 1,300원대 여기에서 1,400원대로 치솟는 그 기간 동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여기 아래 라인이 외국인의 매매 방향인데 이렇게 빨리 환율이 올라갈 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팔았습니다. 예, 이렇게 파는 구간. 그러면서 앞서서 보신 것처럼 코스피가 수직 낙하 급락을 이어갔었는데요. 여기 기점으로 한번 볼게요. 보시면 환율은 1,400원 이상에서 계속 더 올라가고 횡보로 안 좋은 국면이 이어졌었는데 오히려 외국인은 1,400원 돌파하면서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매수를 하면서 지수로 빠르게 돌려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NH투자증권 한국주식 코멘트에선 이렇게 보더라고요. 달러당 원화 가격 1,400원 올라가면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내 주식의 환차익 매력도 부각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레벨단이 어느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400원 일단 장중에 어제 터치가 나왔는데 아직 장중 마감가로 터치는 나오지 않았죠. 마감가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더라도 슬로우 다운으로 횡보 추세가 어느 정도 안정세가 나오는지 여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향성 계속 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다만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전 데이터는 2022년 9월 데이터, 10월 데이터였는데 지금은 4월입니다. 이 계절성 변수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어제 좀 체크해 드렸는데 4월은 기말 배당 시즌이기 때문에 늘 계절적으로 4월은 외국인 매도 포지션이 있었던 구간입니다. 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기아 결산 배당 분배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네이버 17일 이제 오늘이고 19일에 현대차,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24일에 SK 하이닉스 배당 들어갑니다. 통장에 배당금 찍힙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일부는 그 나라에 재투자하지만 그 나머지는 다 가지고 환전해서 빼가죠. 그것이 이제 외국인 배당 역송금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환율 부담 변수는 있습니다. 4월은 조금 이제 보릿고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변수로 두시고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 호재 악재 모두 삼킨 건 역시나 매크로였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그래서 계속해서 금리 환율 상황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반도체 2차 전지 다 밀렸습니다. 반도체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먹히지 않았죠.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64억 달러 보조금 지급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그리고 종목의 주가도 크게 밀렸고요. 2차 전지는 뭐 악재였습니다. 악재 그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테슬라 대규모 인력 감축 계획. 우리나라 뭐 테슬라 밸류체인이 많지는 않지만 그만큼 전기차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다른 밸류체인까지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코스피에서 그냥 다 밀렸습니다. 전 업종 빠졌고요. 가장 많이 빠진 업종이 기계장비, 반도체, 운송, 은행, 바이오 이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뭐 선방했다고 할 만한 부분이 딱 하나, 자동차인데요. 이것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환율의 명과 암이죠. 앞서서 이제 암, 그 어두운 부분을 체크해드렸고 그럼 명의 부분, 밝은 부분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강달러 테마라고 묶어서 정리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달러가 올라가면 외화 벌이를 하는 수출 기업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죠. 현대차, 기아 어제 우리 시장 급락하는 와중에도 선방해줬습니다. 심지어 타이어 부품은 52주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음식료는 보통은 고환율의 피해 섹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자재를 해외에서 사와서 음식을 가공해야 하는데 미국 쪽의 수출 비중이 높은 음식료는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CJ 제일제당과 삼양식품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환율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률 변동 요인 분석 보고서 내용 쭉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료는 2019년 말 데이터 기준이고요. 환율 상승 한 10%씩 오를 때마다 제조업체 전반에 영업이익률은 평균적으로 1.3%포인트씩 개선됐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환율이 상승을 하면 사실은 피해가 있겠죠. 원재료비 증가에 따라서 이익률 감소한다라는 로직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보다는 지금 보면 수출액 증가에 따라서 이익률 개선이 훨씬 더 효과가 크다라는 걸 의미하는 데이터입니다. 개선율 상위 업종 배열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계 및 장비 3.5%포인트 상승 효과가 있었고요. 컴퓨터 전자기기 및 광학기기 2.5%포인트, 운송장비 자동차죠. 2.4%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뽑아본다면 섹터로 봤을 때 반도체 등의 IT 볼 수 있겠고 자동차,
기계까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당잠사였습니다.